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켜주는 두 분이죠.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방지 관련 긴급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했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서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어제 연 겁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LH 의혹을 이제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강구가 됐는데 일단 눈길을 끄는 부분을 보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범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전담팀을 43개 검찰청에 각각 편성을 하기로 했고요. 또 투기로 이제 적발되는 비리 공직자 같은 경우에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다 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하겠다는 뜻을 또 나타냈고요. 또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부당이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취득한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몰수 추징하기로 했고 또 신고 포상금은 그 신고를 좀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자, 수사 인력이 2,000명으로 확대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이 수사판이 커졌는데 국민들은 뭐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냐 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은 뭐 이렇게 좀 세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선거가 또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수사 인력은 상당합니다. 2,000여 명 정도 된다면 이른바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인가요? 범죄와의 전쟁 뭐 그 정도 이상의 아주 강력한 그 예상이 되긴 한데 일단 법 자체가 뭐 부패 방지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이걸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발하는 거 하고 또 처벌하는 거 하고는 또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수사 인력이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적발을 많이 하고 뭔가 공권력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할까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왜냐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본인이 뭐 재산 증식이나 뭐 이런 활동은 경제 활동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이 범위가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고 예. 그럼 업무 관련 지역 내라는 것은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지역으로까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특정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최소 침해 원칙 뭐 이런 헌법적인 원칙을 지키면 그 부분을 이제 다소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너무 많은 부분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입법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조정돼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면 뭐 이게 헌재로 가면 또 위헌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재산권 침해, 공공복리라든지 뭐 법률에 의해서 침해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입법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재산 등록은 모든 공직자,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만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예. 모든 공직자, 즉 구급 공무원까지 또 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 등록이 의무화돼서 이것도 역시 과잉 규제다.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니야. 공무원 사회도 발칵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4급까지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에 4급 이상의 공무원 등 약 한 20만 명, 10몇만 명 정도 되는데 150만 명 이상이 지금 다 등록해야 된다는 그런 건데 사실은 4급 그때도 이거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예. 공무원 사회에서 공직자는 이런 어떤 투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됐던 거고요. 예. 이제 입법이 되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구급 공무원들이 뭐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를 잠재 범죄자 취급하느냐, 우리 보고 부동산 취득하지 말라느냐 이런 반발이 있긴 한데 만약 입법이 된다 그러면 뭐 시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좀 적고 오히려 이게 입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재산 등록 한 적 있어요? 아니요.
고위공직자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뭐 법이 시행도 안 됐었고 고위공직자 아니었어요. 하위 공직자였어요? 하위입니다. 예. 하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예. 예. 일정 뭐 군인 같은 대령급 이상이 돼야지 음.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선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구급 공무원, 그러니까 전 공무원들까지 재산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기하려고 마음먹으면 또 투기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 소위 말해서 친인척 명의 아니면 지인 명의 이거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온 비판이 그러니까 어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실명으로 본인이 투기를 한 게 적발됐을 때를 다 전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위법까지 저지르면서 투기를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냐. 친인척 이름 끌어당기고 또 뭐 이웃사촌 이름으로 또 다 투기를 했던 점이 뭐 지금 LH 의혹 사건에서도 좀 드러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반쪽짜리 아니냐라는 지적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가족과 관련한 차명 재산까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어제 대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무원으로 아예 임용이 될 당시부터 이제 개인정보 제공을 받을 때 좀 그 범위를 넓혀서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그렇죠. 문 대통령이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라고 했고 LH 사태 터졌을 때 여야 모두 제가 인터뷰한 모든 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법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막상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국민들은 다 찬성하는 법입니다. 예. 이게 뭐 좀 쉽게 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 원래 부정청탁법 김영란법에 이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든지 어떤 것든지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게 하는 이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 부분인데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계속 통과가 안 됐던 거고 이거 말고 부패방지법이라고 있어요. 이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부패방지법은 자신의 직무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로 뭔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그 인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처벌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인과성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 관계상만 있으면 무조건 취득 금지를 보유 금지시키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법안인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통과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게 그 어제 뭐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 네. 국민들이 왜 이해 충돌에 걸리죠? 이게 아마 적용 범위를 두고 여야가 예. 입장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이게 너무 넓혀서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일반 국민들까지 포섭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자랄지 예. 사립학교의 교원까지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의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이 부분도 아직 여야 간의 합의가 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을 때 처벌하는 것에는 뭐 크게 입장이 갈리지 않는데 더 범위를 넓혀서 미공개 정보라면 그것을 그냥 활용했을 때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더라도 이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강론에서 아직까지는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가 뭐 취재하다가 좋은 뭐 주식에 정보를 알았다거나 그것도 지금 처벌하려면 처벌할 수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학대했을 때는 최대한 학대했을 때 장현미 변호사 기자 출신이니까 어때요? 네. 사실 뭐 이제 부패방지법 뭐 기타 등등 할 때 기자가 더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너무 규제를 촘촘하게 하면 유명무실화되는 부분도 이제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당장 문제 제기가 있을 때는 그 규제 대상을 폭넓게 하고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게 그냥 만능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예. 사실상 그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진짜 효능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여야 간에 좀 입장의 일치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너무 폭넓게 퍼지다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렇죠. 귀걸이가 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아마 그걸 지금 우려하시는 것 그럼에도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적용 범위라든지 이런 뭐 명확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따져봐야 되지만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연관성이 많거든요. 또 공직자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에 통과가 됐어야 할 법안인데 사실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LH 사건까지 연결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라도 좀 통과를 하고 공직사회에서 내가
일하고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걸 어떤 것이라도 하든지 간에 처벌될 수 있고 몰수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인식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위헌 논란이 있었던 투기 소급 몰수법 다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처음에 LH 사태 터졌을 때 국민들이 다 소급해야 된다 했을 그렇죠. 때 뭐 여당 원내대표도 위헌 논란이 있다고 그러고 네. 여야 율사들도 논란이 있다 이렇게 위헌 논란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건 특히 여당이 결국 선거 때문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법례가 바뀐 건 최소한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물론 이제 헌법에 분명하게 어떤 입법을 통해 가지고 소급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지금 아마 여권에서는 이게 종전 간의 입장이 달라진 게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이거를 좀 의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소급 입법은 완전히 행위가 다 종결된 이후에 법을 그 이후에 만든 법으로 규제를 하고 몰수하고 이런 거는 이제 위헌인 거 여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건 사실상 뭐 헌재에서도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재산권 투기가 현금화되고 가셔야된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가 끝나지 않은 진행 상황에서 입법을 빨리 해서 몰수 추징을 가능하도록 하는 건 이건 부진정 소급 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여권의 입장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헌법학자나 뭐 법조계에서는 이건 진정소급 입법이다. 이거는 이제 위헌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도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인 변호사가 한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LH 사태 터질 때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민주당이 선거에서 굉장히 약세를 면치 못하니까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전략적으로라서 그때 들고 나왔으면 선거 유리했겠죠. 그 민주당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판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국민들은 원하고 있으니까 국회는 법을 일단 만들고 예전에 예. 뭐 예컨대 2008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친일 그 활동 재산 기속 관한 법률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그게 예. 친일 활동했던 그 재산을 몰수하는 법, 소급 입법이죠, 했죠. 사실은. 예. 그것도 헌법재판소 갔는데 합헌 받았거든요. 예. 그 비슷한 류의 법률들은 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범죄 수익 은닉 그 몰수 규제법 그걸 바꾸어서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입법이니까. 네. 만일 그게 위헌 시비에 얽히고 한다면 헌재가 판단하겠죠. 헌법재판소에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헌재가 판단하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리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안 될 거야라고 하면 왜냐하면 국민들이 안 원하면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원하니까. 많은 수 원했는데요. 예. 예.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말처럼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헌재가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헌재를 뭐 사법적 기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정치적 함의가 포함된 기구니까 그건 헌재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거기까지 너무 입법기구에서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네요. 네, 자 사법농단 관련해서 유죄가 됐던 사건들인데, 유죄인데 집행유예죠? 예, 집행유예 받았죠. 특히 이민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국제인권법 연구에 와해하려고 했었고, 또 뭐 국민의당, 정의당이 관련된 그 사건 재판부 심증파하려고 진보당? 예, 진보당이 예. 죄송합니다. 예, 진보당이고 이런 것들이 직권남용죄 인정이 돼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됐었고, 이규진 상임위원도 비슷합니다. 진보당 관련돼서 알선했다는 거, 또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내용을 좀 파악했다는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됐었는데 요 판결에 대해서 다 2심 항소를 지금 제기한 상황입니다. 양쪽이 다 항소한 거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이제 피고인 측만 항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한테 최소한 불리한 판결은 안 나오거든요. 이 상급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항소를 해야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검찰도 하는 뭐 이런 구조인 걸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항소심에서는 이게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한 법리 다툼이 또 예상이 됩니다. 예. 대법원까지 가겠죠? 갑니다. 대법원까지 예.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직권남용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만 조금 달리 봤던 것 같아요. 이제껏 모든 판사들이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히 이 사건에서 이렇게 관여해서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직분 내기도 하고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1심에서 판단했는데 과연 2심 또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한국 전쟁 때 납북된 피해자 가족이 우리 법원에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겼네요. 네,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납북자의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납북되신 분은 돌아가셨고요. 그 아드님이 이 북한과 이제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우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해서 5천만 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전체 다 이제 법원이 인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한국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는 판결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판결이 처음은 아니고 이제 작년에도 유사한 판결은 있어서 아마 이게 사실상의 또 리딩 케이스로 아마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됐고 그렇죠. 이런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2020년이죠. 국군포로 그 두 분이 이제 북한하고 김정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하고 김정은이 이 포로들 두 분한테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하라라고 이제 판결이 됐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송달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주소가 지금 어딘지 뭐 평양이겠죠. 어디 평양 주석궁이나 이런 데일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니까 국정원한테 주소 좀 알려달라 하니까 또 알려줄 수 없다 그러기도 하고 또 대사관에 물어보게 되는데 안 되니까 이 경우 공시 송달 방식이 택한 겁니다.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된 것처럼 간주해서 이 재판을 진행할 공송달인데 공시 송달 방법을 택한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북한이라는 이 정권 뭘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헌법에 보면 영토조항에 보면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영토 안에 있는 거 이 뭐 불법 단체로 보아서 그렇게 하죠. 예. 예, 비법인 사단이 돼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법원이 봤습니다. 예. 뭐 북한 재판소에다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뭐 그렇죠. 우리 재판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 하는 거죠. 예. 우리 법원에서 우리 법원이 손해배상 해줘라. 근데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예. 있어요. 돈을 그러면 김정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근데 하면 그게 문제잖아요. 주겠습니까, 김정은? 누구한테 돈을 받냐.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보면 좋은 게 이 예전에 2005년부터 북한하고 우리 협의했던 게 있어요. 예. 북한에 있는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쓰면 이것도 저작권 쪽의 일부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했고 이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이것을 이제 했었는데 문제는 북한 제재를 하고 2009년부터는 거기에 돈은 지금 들어가는데 북한으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2009년부터 한 20억 정도가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에 지금 돈이 있습니다. 예. 요 돈은 북한 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을까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북한 조선 중앙 TV 화면에 나온 것을 그거죠. 예, 그걸 그렇죠. 쓰는 거죠. 우리 방송에서 갖다 쓰면 그 저작권 걸리니까 네. 돈을 줘라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갖다 쓰고 돈을 줬는데 지금은 북한에 돈을 줄 수가 없기 경제 제재가 때문에 때문에 제재 때문에. 유엔 제재상 예. 지금 묶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묶여 있으니까 예. 묶여 있는 돈이 약 20억이 넘는데 예. 그 20억을 어차피 북한 거니까 그것을 이제 좀 압류하든지 그거를 이제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법적 검토가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이 협의회 측에서는 못 준다 그랬던 것 같고. 그렇죠. 협력재단 측에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상 또 이게 소송을 갑니까 달라고? 이게 사실 이긴 소송에서 이게 민사 소송에서 제일 좀 골치가 아픈 게 집행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금전적으로 이제 본인 주머니에 꽂혀야 그게 손해가 배상이 되는 건데 지금 파악 가능한 북한의 재산이란 건 사실상 없고요. 뭐 저희가 북한이 현지에 있는 자산을 동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실제로 남한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자산은 이런 저작권료인데 이 남북 협력
재단에서는 이게 그렇다면 이게 피고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북한의 자산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자산인지 이건 최소한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저작권료 명목으로 조선중앙TV 등의 어떤 매체로 건너가야 할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피고의 자산으로 보고 집행, 추심에 동의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원고들은 승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좀 난항이 예상되고 실제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한 9개 방송사가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뭐 물론 뭐 아마 종편 3사에서 가장 많이 썼지 않을까. 근데 뭐 BBC나 이쪽에서도 만일 쓰면은 조선중앙TV 거를 쓰면은 저작권을 준다. 뭐 이겁니다. 우리만 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LNCK에서 쓰게 되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북한도 우리 거를 쓰는데 거기서는 저작권을 안 주더라고요. 거기는 뭐 그런 게 없죠. 예. 정립이 덜 돼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요. 뭐 YTN을 비롯해서 라디오, TV, 뭐 JTBC 그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듣고 본다고요. 있다고 예. 듣고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했기 보고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김정은이 듣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앞으로 그러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판은 계속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재판이라는 건 두 가지 절차거든요. 네가 누구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장윤 변호사 설명했지만 그걸 갖고 돈을 받는 집행 절차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받아야 되냐 이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국 예. 그런 재판 앞에 말했던 판결은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했던 것처럼 집행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은 하되 돈 받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 예, 그러니까 만일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네. 못 준다고 하니까 재판해야 돼요. 그것도 그렇죠, 이제, 재판해야겠죠. 그것도 공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공탁금 달라고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다시 또 판단할 거면 이 돈이 누구 건지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